여러분, 투표소에서 펑펑 우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성인이 말이죠.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일 한 투표소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는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로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여성의 정체가 더욱 궁금한데요. 알고 보니 7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온 전직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첫 투표에서 이렇게 오열했을까요? 단순히 감동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눈물이 날 거예요. 그리고 투표의 진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겁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벨 마르티네즈였죠.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그곳에서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괜찮다는 말을 들어서 19살 때부터 패션쇼와 광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년 전인 2018년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K-뷰티가 베네수엘라에서도 인기였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학의 K문화학과 유학생 선발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 나라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한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3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소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 빛나야 괜찮아? 하며 등을 두드려줄 정도로요. 왜 그랬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2017년 제가 베네수엘라를 떠나기 1년 전쯤이었죠. 베네수엘라는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어제 100볼리바르로 살 수 있던 빵이 오늘은 200볼리바르를 줘야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정전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전기가 나갔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모델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니까 광고나 패션쇼 예산도 없어진 거죠. 가장 무서웠던 건 치안이었어요. 거리에서 강도를 당하는 일이 너무 흔했습니다. 친구 하나는 핸드폰을 빼앗기려던 강도한테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에 한국 대학에서 K문화학과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기숙사도 제공한다고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K뷰티 제품이 베네수엘라에서도 인기였고 드라마를 몇 편 본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2018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인상은 정말 깨끗하다였어요. 공항부터가 베네수엘라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전광판들이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언어 장벽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했지만 한국어는 정말 하나도 몰랐거든요. 기숙사 가는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소통이 안 됐죠. 외로움도 컸어요.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는 가족, 친구들과 매일 만났는데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너 관광 왔어? 어느 나라에서 왔어?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저에게는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로 들렸어요. 매일 밤 기숙사에서 한국이 과연 저를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하며 고민했습니다. 대학 생활에 조금 적응할 무렵 생활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학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근처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계산도 제대로 못했죠.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당황한 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오후 4시쯤이면 크림빵 하나를 사러 오는 남자였죠.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부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누나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여성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그 호칭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6개월 정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았어요? 한국말 억양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정말 잘하시네요.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요. 이 사람이 바로 한재훈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음식은 뭐가 맛있어요? 한국 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훈 씨는 정말 제가 한국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쉬어 있었는데 다음날 약국에서 산 목감기약을 가져다 줬어요. 이거 한국에서 제일 효과 좋은 감기약이에요. 빨리 나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뭔가 뭉클했어요.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는 재훈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재훈 씨는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려운 문법을 설명해주고 발음이 틀렸을 때 교정해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재훈 씨를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오후 4시가 되면 괜히 빵을 정리하면서 문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재훈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재훈 씨가 고백했습니다. 빛나 씨, 저는 빛나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빛나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재훈 씨가 제 스페인어 이름 아나벨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였어요. 아나벨이 아름다운 빛이라는 뜻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빛나라고 불렀거든요. 저도 재훈 씨를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했죠.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런 따뜻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재훈 씨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할 때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줬죠. 졸업 후 저는 한국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거였죠. 한국에서도 스페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재훈 씨는 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계속 일했고요. 그리고 2022년 봄 재훈 씨가 프러포즈했습니다. 빛나 씨, 우리 결혼할래요? 앞으로의 인생 같이 가고 싶어요. 벚꽃이 피는 4월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는 재훈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좋아요. 저도 재훈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해 10월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부모님도 오셨죠. 비행기표가 비싸서 부담스러웠지만 딸의 결혼식이니까 꼭 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후에 저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됐어요. 한빛나. 아나벨 마르티네즈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한빛나. 이름 석자에 제 모든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 한국을 선택한 것, 재훈 씨를 사랑하게 된 것,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건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직 외국인이었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이 되려면 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거든요. 결혼한 지 1년 후 2023년 말에 귀화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간이귀화라는 절차를 통해 비교적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죠. 서류 준비부터 만만치 않았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베네수엘라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을 위한 서류들,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들, 한국어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들.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귀화 신청서에 귀화 이유를 쓰는 칸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받아줬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절망하고 있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줬죠. 이제는 제가 이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면접날이 왔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진행된 면접에서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한빛나 씨,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가족이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님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이 진짜 제 고향이 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진짜 제 동포가 되는 거예요. 심사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어도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7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한국어로 꿈도 꿔요. 그런 질문들을 몇 개 더 받았어요.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들. 마지막에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드디어 귀화 허가 통지서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귀하의 귀화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재훈 씨와 둘이 와락 안고 울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2024년 봄,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임신 소식이었죠. 재훈아, 우리 아기 생겼어. 재훈 씨가 저를 안고 빙글빙글 돌렸어요. 너무 기뻐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빛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임신 기간 내내 재훈 씨는 저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입덧할 때는 등을 문질러주고 배가 무거워지면 신발끈도 묶어주고. 그리고 9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한서준. 재훈 씨가 지었어요. 서준이는 처음부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진짜 한국인이야. 병원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생명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준이가 조금 자란 후부터는 제가 정말 신경 쓴 게 있어요.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집에서는 재훈 씨와 한국어로만 대화했어요. 서준이한테는 더욱 그랬죠. 완벽한 한국어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밤마다 발음 연습도 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어요. 거울 앞에서 입 모양까지 확인하면서 연습했죠. 혹시라도 제 억양이 서준이한테 영향을 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서준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서준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서준아, 엄마는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나랑 똑같은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하는 서준이를 보고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의 엄마가 된 기분 말이에요. 그리고 2025년 6월 3일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저에게는 생애 첫 한국 대통령 선거였죠.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입었어요. 뭔가 특별한 날이니까 단정하게 차려입고 싶었거든요. 재훈 씨와 서준이 손을 잡고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였어요.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주민등록증이었죠. 첫 투표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첫 투표. 그 두 글자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된 거죠.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들어갔어요.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시민으로 인정해줬어요. 이제 저도 이 나라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거기서는 선거라는 게 있어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도장을 찍으려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권리가 얼마나 값진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요. 투표함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눈을 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라시어즈, 코리어. 고마워요, 대한민국.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섞인 말이었지만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었어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순간 정말 벅찼습니다. 7년 전 절망 속에서 베네수엘라를 떠난 그 소녀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투표소에서 나오니까 재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빛나야, 어떤 기분이야? 정말 대단해요. 제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재훈 씨가 말했어요. 빛나야, 이제 정말 우리랑 같은 사람이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나 지금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투표권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 권리를 얻은 사람에게는 정말 특별한 거거든요. 서준이를 안고 투표소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서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에요.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도 치안 불안도 모르죠. 안전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18살이 되면 당연히 투표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당연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서준이가 커서도 이 소중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개표 방송을 보면서 재훈 씨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맞지? 당연하지. 아니, 나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요. 베네수엘라도 제가 태어난 고향이니까 그리워하지만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곳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곳이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꿈과 희망을 준 나라예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 학원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한국은 여러분을 받아줄 거예요. 저처럼요. 상담을 오는 외국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줘요. 물론 쉽지 않아요.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때로는 차별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분명히 이 나라는 여러분을 받아들일 거라고 말해줘요. 제가 그 증거니까요. 2025년 6월 3일 제가 투표소에서 울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건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절망하던 소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눈물.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 앞으로도 저는 이 나라에서 살 거예요. 서준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요. 한빛나. 베네수엘라에서 온 아나벨 마르티네즈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빛나로서 말이죠. 제가 선택한 이 나라,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우리 가족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한 표를 행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한빛나입니다. 여러분도 투표할 때 이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한 표가 얼마나 값진 권리인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몽골의 한 여성 공무원이 7년 전 어린 조카를 교통사고로 잃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고에 자신도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우리 교통 시스템을 본 순간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한 사람의 용기가 몽골 전체의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소름 돋으실 겁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아마라 바트볼드입니다.
몽골 국토개발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2017년 어느 추운 겨울날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마라, 한국교통시스템 시찰단에 참여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또 한국이라니. 보여주기식 연수가 아니겠습니까? 몽골 정부가 항상 하던 방식이었거든요. 외국 나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와서 보고서 쓰는 건 말이죠. 그때 몽골의 교통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는 20년 된 일본 중고차와 러시아제 낡은 트럭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시간표도 없고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가득했죠. 제가 이렇게 냉소적이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년 전 제 조카 바야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바야르는 겨우 9살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탔던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강에 추락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바야르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통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어요. 아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상사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맞는 수준이라는 거였죠. 저는 점점 체념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것은 2017년 3월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몽골의 드넓은 초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좋은 시설 구경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나 쓰는 거겠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체계적일 수가 있다니. 안내 표지판 하나하나가 완벽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같이 온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몽골의 칭기스칸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KTX를 탔을 때였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몽골에서는 울란바토르에서 다르한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말이죠.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차 안은 조용했어요.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죠. 청소도 완벽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몽골의 기차를 생각하면 정말 천국이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몽골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속도였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차역이 마치 공항 같았어요. 이렇게 크고 깨끗한 기차역은 처음 봤습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 기차역과 비교하면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바야르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 몽골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바야르는 아직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환승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다니. 몽골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자동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지하철이 1분 늦어도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몽골에서는 버스가 1시간 늦는 것도 당연한데 말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정비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박지영 팀장이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게 차량 이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박지영 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버스의 정비 기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누가 정비했는지 모든 게 데이터로 남아 있었어요. 정비사들은 모두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영 팀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몽골에서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대충 정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고장 같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박지영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국민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바야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몽골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바야르를 태운 버스의 브레이크는 미리 점검되었을 거예요. 저는 박지영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0년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말이죠. 박지영 팀장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저는 결국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7년 전에 잃은 조카가 있어요. 박지영 팀장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바야르라는 아이였는데 버스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가 강에 추락했거든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저는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고가 나기 6개월 전에 저는 버스 안전점검 예산을 삭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말이죠. 박지영 팀장의 표정이 놀라는 것을 봤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야르의 죽음에는 제 책임도 있어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그 버스는 제때 정비를 받았을 거고 바야르는 살아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반전입니다. 아마라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조카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두려워했어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면 제 잘못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박지영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라 씨,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도망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연수 마지막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몽골에서 또 다른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통학버스가 추락했습니다. 몽골에서 온 긴급 전화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몇 명이나 탔나요? 25명이 타고 있었는데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또 바야르 같은 아이들이 죽은 거였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박지영 팀장이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제 조카처럼 죽게 할 순 없어요. 이제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몽골에 도입하겠다고 말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지영 팀장이 말했어요. 아마라 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몽골로 돌아간 저는 즉시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장관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의 교통사고 통계와 몽골의 현실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분의 1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려를 표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생명보다 비싼 건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박지영 팀장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마라 씨, 시스템은 팔 수 없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거절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같이 갈 수는 있죠. 박지영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몽골에 가서 함께 만들어 보자고요. 시스템은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니까요. 한 달 후 정말로 한국 교통 시스템 전문가들이 몽골에 왔어요. 박지영 팀장을 포함해서 10명의 전문가가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탄 차였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형 버스가 아니라 몽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고 버스였거든요. 현지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박지영 팀장이 말했어요. 그 버스로 몽골의 험한 초원길을 달리면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몽골 국회에서 열린 교통 시스템 개선 보고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장관들이 참석했는데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마라 실장, 한국 시스템 도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정부 장관이 말했어요. 기존보다 3배 이상 비싸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겁니까? 다른 장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속상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장관님들, 값싼 차량으로는 값비싼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지난 7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247명입니다. 제 조카 바야르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영상을 틀었습니다. 바야르가 사고 나기 전에 찍은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해맑게 웃으면서 학교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대로 된 브레이크만 있었다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의 버스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사고를 예방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에서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어린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장관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까우시다면 제 월급을 반으로 줄이세요. 하지만 더 이상 아이들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총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마라 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6개월 후 한국형 정비 시스템을 도입한 첫 번째 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를 달리는 새로운 버스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에어컨도 나오네요. 안전벨트가 모든 좌석에 다 있어요. 승객들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저는 첫 번째 승객으로 그 버스에 탔어요. 부드럽게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바야르를 생각했습니다. 운행이 끝난 후 저는 바야르의 묘를 찾아갔어요. 7년 만에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무서웠거든요. 바야르야, 이모가 왔어. 묘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너 같은 아이는 다시 생기지 않을 거야. 이모가 약속할게. 그때 누군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지영 팀장이었습니다. 아마라 씨, 수고 많으셨어요. 박지영 팀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박지영 팀장이 바야르의 묘비를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살게 됐어요. 아니에요. 시스템이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이 바꾼 거예요. 박지영 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마라 씨 같은 사람이 바꾼 거죠. 그날 저녁 몽골의 첫 번째 안전버스가 무사히 운행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고 없이, 지연 없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그때 시작된 교통 시스템 개혁 덕분에 몽골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70%나 줄어들었어요. 바야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된 거죠. 저는 여전히 몽골 교통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시스템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야르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바야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이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